자,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제 기본 강의고 하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저기 인문 강의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좀 개관을 해보죠. 오늘 일단 자료가 두 개가 나갔는데 첫 번째 그냥 뭐 목차만 있는 거, 1편 총칙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러니까 상법은 상당히 양이 많죠. 사실 양으로 치면은 민법보다 더 많은데 이제 강약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상법은. 그래서 이제 안 봐도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우리가 말한 이제 불이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조문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제 조문을 좀 철저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민법 민소에 비해서 특히 상법은. 그래서 저도 뭐 수험생 때 이제 귀찮고 하니까 조문을 잘 안 찾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상법은 조문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는 그 조문을 다 실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뭐 조문집을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고 이제 기본서 내용만 꼼꼼히 보시면 되는데 상법은 편제가 우리가 이제 민법 하면은 뭐 민법 총칙 물권 뭐 채권은 가족법 이렇게 나누듯이 상법도 편제는 이제 오늘 자료의 첫 번째 자료 보세요. 1편에 총칙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이제 1편에 이제 상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행위법.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상법 총칙. 그래서 상법 총칙, 상행위법. 이렇게 검토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편에, 이제 그래서 총칙 상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회사법. 그러니까 회사는 상법상 이제 5가지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회사법이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편, 2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편 회사법이고, 그다음 4편으로 가면은 이제 보험법이 있고. 그래서 보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4페이지에 보면 해상 항공운송인데, 해상하고 항공운송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 뭐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출제가 되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선택형에서도 안 나오니까, 그 4페이지에 있는 해상하고 항공운송은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상총 상행위, 그 다음에 회사법, 보험법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별도로 보여요. 어음수표가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어음법, 수표법은 별도 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상총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 이렇게 어음수표는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상법의 편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목차 위주로 한 번씩 보실 텐데 그 프린트에 1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변호사 시험은 형식상 이제 사례형, 기록형이 이제 통합형으로 나오니까 선택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서의 상법 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게 상법에 적용되는지 민법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연습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 1페이지의 총칙 부분 보시면 이건 이제 조문에서 목차만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판대택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총칙적인 규정들을 앞으로 뽑잖아요. 인수분해하듯이. 그럼 총칙 안에서도 또 통칙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 가면 뭐예요? 자연인, 법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 법인 배우듯이 상법에서는 권리 주체가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2장에 상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의 상업사용인은 뭐예요? 상법상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배인 이런 애들을 배울 텐데 그러니까 상법상 상업사용인은 상법상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민법에서도 권리 주체 배우고 대리 파트를 배우잖아요. 그럼 상법에서도 상인이 권리 주체고 상업사용인이 이제 상법상 대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상업사용인 중에 대리권이 없는 자도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뭐 해당 진도에서 보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제 물적 설비, 인적 설비 이런 게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인적 설비가 지금 3장에서 말씀드렸던 상업 사용인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설비로서 상호, 그러니까 상호는 상인의 명칭인 거죠. 상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의 상업장부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차대조표, 뭐 이제 회계장부 이런 건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뭐 회계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상업장부에 뭐 세부적인 내용을 묻지 않으니까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상업장부는 나중에 이제 회사법 가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뭐 이런 법률 관계들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장의 상업등기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상업등기는 일단 뭐예요? 등기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이게 성립 요건인지 대항 요건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등기는 또 등기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일단 등기 사항이 뭔지를 알아야지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사례 문제를 쭉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이게 등기 사항인지를 알아야지만 아 등기가 안 됐구나. 그러면 안 됐을 때 상업 등기의 효력의 검토로 들어가는 그런 법률 관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등기 사항이 뭔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장의 영업양도는 쉽게 해서 가게를 통째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식당 운영하다가 가게를 통째로 넘겨서 그러면 종업원까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게 영업양도다. 그러니까 가게를 통째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쪼개서 파는 건 영업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양도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미 뭐 기록형에서도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냉장고 따로 팔고 뭐 식탁 따로 팔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매매가 되는 거고 식당을 통째로 종업원까지 해서 그대로 넘긴다. 그런 것들이 영업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법 총칙에서는 뭐 상업 장부를 제외하고는 다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 등기 영업 양도 모두 다 이제 주관식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쟁점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편에 이제 상행위법으로 가서 보시면 상행위법은 또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민법과 대비되는 쟁점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법상 소멸시효 뭐 일반 채권 10년인데 뭐 상사로 가면 더 짧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히 상행위법은 민법상의 특례 규정으로서 이게 기존의 다른 시험들은 다 따로 봤잖아요. 민법 따로 이제 주관식도 민법 따로 상법 따로 시험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법 시험 볼 때는 상법만 생각하면 되는데 변신 이게 통합형이니까 선택형에서도 지금 이제 민법과 상법을 아우르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형도 그렇고 그래서 기록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행위법 파트는 특히 민법상의 특례 규정들이 즉 민법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합형으로 문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소멸시효라든가 이율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지 상법이 적용되는지를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편의 상행위법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장의 통칙.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항상 이제 이 성문법 주의에서 이제 판대된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적인 요소들을 자꾸 앞으로 뽑으려고 하죠. 그래서 1편의 총칙이고 1편의 또 일장의 통칙이듯이 2편 상행위법에서도 상행위 통칙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상사 매매. 그러니까 민법상 매매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상호 계산도 서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면 뭐 채권 채무 발생시킬 때마다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인 간의 상시 거래에 있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뭐 도매점, 소매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자 이런 것들이 상호 계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익명조합도 나중에 민법상 조합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4장에 이게 보면 합자조합. 그럼 이게 또 민법상 조합과 또는 뒤에서 보실 합자회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뭐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상행위 강론에서 특별한 상인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얘네들은 이제 비교해서 구별하는 쟁점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주관식에도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운송인에서는 특히 운송인도 이제 그 쟁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판례가 별로 없어서 이제 주관식에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운송인에서는 이제 뭐 운송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으로 나눠지죠. 그다음 10장에 보면 공중적객업자. 그래서 이제 공중적객업자도 상당히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관, 뭐 호텔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근데 뭐 여관에 투숙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 투숙객이 사망을 했다, 뭐 또는 다쳤다 이런 판례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민법에서 보호 의무라고 해서 채권법에서도 배우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투숙객이 다치고 이런 것들은 민법의 법률 관계로 가요. 근데 이 공중적객업자에서 상법에서 규정한 거는 물건을 맡겼는데 뭐 물건이 분실됐다.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뭐 물건을 맡겼는데 이제 분실하고 이랬을 때는 상법의 법률 관계로 가고, 뭐 투숙객이 사망하고 이랬을 때는 민법에서 보셨던 뭐 보호 의무 이제 그런 법률 관계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민법과 상법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 창법은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고.
그다음에 12, 13, 14장이 최근에 이제 신종 상행위로서 금융 리스, 가맹업, 채권 매입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조문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행위 파트에서는 각각의 아까 보셨던 뭐 상사 매매라든가 익명 조합, 뭐 대리상, 위탁 매매, 운송업 이런 애들이 좀 중요도가 있으니까 그건 해당 부분에서 뭐 자세히 볼 테니까 그렇게 이제 상행위법이 규정되고 있다더라 그 정도. 그래서 특히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법은 민법과 대비되는 쟁점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많이 보고, 그러니까 공부량이 사실 뭐 민법에 비해서 상법이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를 볼 때도 사례형이랑 특히 이제 기록형에선 동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변신은 한 번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시효라든가 이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게 민법이 적용되는지 상법이 적용되는지를 자꾸 이제 연습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 상총상행위법은 그런 부분에서 민법과 다른 점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법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회사법이. 그러니까 지금 변시 기준하면 선택형 이제 70문제 중에서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이제 민법이 한 35문제 정도, 그 다음에 민소가 한 15문제, 그 다음에 상법이 한 20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편차가 좀 있죠. 이게 이제 통합형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민소상 한 이 정도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통합형 문제로 가서 뭐 주총 결의 취소 같은 거 물어보면서 그 민소법의 법률 관계 물어봐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러프하게 보면은 상법 선택형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상법 문제가.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이제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선택형이 이제 회사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죠. 회사법. 그럼 이제 회사법도 보면 지금 그 2페이지에 3편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칙 규정이 있고 우리 상법상 회사는 5가지예요. 물론 이제 외국 회사도 있지만 외국 회사는 출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2페이지에 그 2장에 보면 한명 회사가 있고 3장에 합자 회사, 3장에 이에 유한 책임,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그다음에 5장에 유한 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3페이지 맨 밑에 6장에 외국 회사인데 외국 회사는 출제 안 되니까 보실 필요 없고. 그러면 총 5가지 회사란 말이에요. 5가지 회사들 중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법이 이제 상법에서 선택형에서도 반 이상이 이제 회사법에 출제가 되고 회사법에서도 지금 보면 회사법 총칙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고 그다음 나머지 다 기타 회사잖아요. 그럼 이제 기타 회사도 이제 그 선택형에서 한두 지문씩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시험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위주로 이제 검토를 하시면 되는데 뭐 주관식은 100%뭐 주식회사가 나오고 다만 주식회사들의 조문 중에서 이제 기타 회사 조문, 특히 이제 한 명 회사 조문을 준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도 내에서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에서도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회사 부분들은 그냥 주식회사와 관련된 쟁점들 보시면 되고 주관식에서는 뭐 100% 주식회사 나올 테니까 총칙하고 주식회사만 사례형으로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회사는 뭐 이런 것들은 갈수록 이제 버려야죠. 이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조금 정리하는 정도로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상법에서는 이제 회사법이 제일 중요한데 선택형에서도 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사례 기록으로 하면 한 70% 정도가 회사법 얘기니까 주식회사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준용하는 조문들 체크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선택형 뭐 100점 맞는 거 아니니까 나머지 기타 회사들은 이제 버리는 정도 그냥 기출했던 조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회사법 총칙 규정의 일반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 회사가 이제 한 명 회사는 그 한 명의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한 명 회사니까 전부 다 무한 책임 사원이에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뭐냐? 그런 것도 이제 해당 부분에서 보실 테니까 지금은 이제 입문 단계니까 한 명 회사는 미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전부 무한 책임 사원이다. 그래서 무한 책임.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뭐예요? 회사 망해도 내가 그냥 산 주식만 휴지가 되고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근데 그 회사 망하면 그냥 1억만 손해 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한 명 회사는 끝까지 자기 개인 재산으로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명 회사 미음이죠. 그래서 전부 다 무한 책임 사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합자 회사가 있잖아요. 합자 회사는 무한과 유한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그래서 합자 회사는 그러니까 한 명 회사 합자 회사니까 합자 회사는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원이라는 건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 회사 다닌다 할 때 그 회사원은 이제 뭐 법적으로는 피용자죠. 그러니까 상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은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고 이런 한명 합자 회사는 주주라고 하지 않고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이 회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을 말한다.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 그래서 한명 회사는 전부 다 무한책임 사원. 그 다음에 합자 회사는 섞여 있는 거니까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특히 한명회사의 그 조문들을 주식회사에서 많이 준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에 보면 유한책임회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러니까 사례는 뭐 거의 100% 주식회사에서 나오니까 회사법에서는. 그러니까 사례형으로는 주식회사하고 총칙 규정에 이제 그런 두 가지 정도로 강약 조절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3페이지 가셔서 주식회사를 보면 일단 주식회사가 설립돼 가지고 그 주식회사니까 1절에 이제 주식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 2절에 뭐예요?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의 일관을 보면 주식과 주권, 그러니까 주권은 이제 그 유가증권 그 종이를 말하는 거죠. 주식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주주권의 단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주권은 그 종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2관, 3관에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사의 조직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관, 3관, 4관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의 조직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뭐 주주가 바뀌고 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회사의 기관, 그러면 회사의 기관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이렇게 회사의 기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은 주주들이 경영하는 건 아니라 주주들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본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죠. 소유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하는 거고 경영은 이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들이 모여 있는 게 이사회고 감사는 감사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이사들이 모이면 이사회죠. 근데 감사는 감시기관이기 때문에 단독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회는 없고 감사위원회는 있죠.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감사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이제 설립 단계에서 주식을 발행하겠죠. 근데 4절의 신주 발행은 별 얘기 없이 신주 발행했다라고 하면 설립한 이후에 회사가 뭐예요? 돈이 필요하거나 이래서 주식을 새로 찍어서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주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별 얘기 없이 신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4절에서 말하는 신주 발행을 말하는 거예요. 설립 단계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설립 단계에서 주식을 발행하죠. 당연히 주식회사니까. 그때는 신주 발행이란 말을 안 쓰고 신주를 발행했다는 것은 이제 설립 등기 이후에 주식회사가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새로 발행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5절에 정관의 변경 나오잖아요. 정관은 이제 국가로 치면 헌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규율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6절에 자본금 감소, 줄여서 보통 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본금을 감소하는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 7절에 회사의 회계인데 뭐 회사의 회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아까 얘기했던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뭐 선택형으로 많이 물어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8절은 사채는 이제 뭐예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채권자 집회 이런 건 선택형에서도 잘 안 물어보니까 이제 3관에 나오는 전환사채랑 4관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이미 출제가 됐지만 주관식으로 그 정도만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나오는 합병. 그러니까 합병은 뭐 어디서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합병을 배워둔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문들을 아까 보셨던 뭐 한명회사 조문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의 조문들도, 합병 절차들도, 그러니까 상법이 좀 복잡한 게 조문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제 처음에 상법을 만든 다음에 통으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문을 자꾸 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번호도 붙고 막 여기저기 붙어져 있어서 특히 상법은 이제 조문을 자꾸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병도 이제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여러 가지 다른 회사 조문들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의 반대 현상이 11절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에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그 10절의 합병하고 11절의 분할을 교과서 목차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까 그 2절에 주식에서 나오는 2절의 이관에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그다음 4관에 나오는 지배주지한 소수주식의 전부치들, 이게 다 그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교과서 체계마다. 근데 조문상으로는 지금 이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조문의 순서를 그대로 이제 조문의 제목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상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합병과 회사 분할, 그다음에 청산.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단체가 성립됐다. 조합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야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요. 채권자들이. 근데 단체는 어떤 해산 사유가 생겨서 단체가 없어지면 돈 받을 상대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게 청산 절차죠. 그럼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로 들어간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9절에서 해산, 그 다음에 10절에 합병, 그 다음 합병의 반대 현상이 회사 분할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그런 건 뭐 주관식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별도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상법에 이제 일정 부분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13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회사의 특례 규정들은 기본 법리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데 이제 숫자만 뭐 또 정족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의 지분 비율 뭐 이런 것들만 조금씩 달라져서 상장회사라고 별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일반적인 비상장회사의 법률 관계를 아까 그 1절의 설립부터 쭉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특례 규정들이 이제 13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리 자체는 이제 앞에서 보신 일반 법리에서 배우실 거고, 따라서 시험 볼 때는 이제 뭐 선택형이야 뭐 선택형대로 외우면 되는 거고, 주관식에서는 뭐 A 주식회사 근데 이제 주어진단 말이죠. 뭐 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는 이렇게 주어지든가 아니면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는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지니까 상장회사라고 나왔다고 겁먹을 게 아니라 법리는 일반 비상장회사의 법리를 그대로 이제 물어볼 거고, 그래서 상장회사의 조문만 찾아가지고 조문만 대입하시면 돼요. 주관식은. 객관식은 어쩔 수 없이 뭐 숫자가 좀 다르니까 그런 것 좀 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12절까지가 비상장 회사를 전제로 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상장회사의 특례 조문들은 그냥 대입해서 주관식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식회사도 설립, 그다음 주식, 기관, 그다음 신주 발행, 정관 변경 뭐 등등의 절차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제일 기본적인 회사로서 이제 주관식에서는 거의 뭐 99% 주식회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에서는 이제 나머지 기타 회사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그거 뭐 다 그것까지 우리가 맞추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기출됐던 것들 위주로 강약 조절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명 합자 유한 책임은 아까 보셨고, 그 다음 5장의 유한회사. 그럼 이제 걔네들이 뭐가 다른지는 일단 나중에 교과서 진도 나갈 때도 그렇겠지만 주식회사를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다 보고 나머지 회사들은 차이점만.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배우면 나머지 회사들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똑같은 법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도도 나중에 총칙, 회사법 총칙 나간 다음에 그다음 주식회사를 배울 거고, 그다음 기타 회사들은 다른 점들만 몇 가지 체크하고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페이지 맨 밑에 외국 회사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 벌칙도 뭐 됐고. 그래서 형법에서 뭐 실질적 의미 형법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상법은 상법은 민사법인데 거기에 벌칙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법에서 배우실 때 뭐 실질적 의미 형법할 때 나오는 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안 중요하고 외국 회사도 뭐 선택형에서도 안 물어보니까 외국 회사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회사법은 총칙하고 한명 합자 유한 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 즉 우리 상법상 회사는 5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법인데 문제는 일단 우리 상법상의 4페이지 보시면 보험법은 보험법 총칙과 이제 각칙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법은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공통적인 것을 앞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그걸 총칙 또는 뭐 통칙 이렇게 하죠. 뭐 민법도 민법 총칙 맨 앞에 나오듯이. 그럼 보험법도 그 목차를 보시면
1장의 보험법 통칙, 그다음 2장의 손해보험, 3장의 인보험인데 그럼 손해보험은 또 손해보험의 또 통칙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뭐 화재보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이렇게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도 다 특별법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업법도 또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력 조절을 해서 이제 뭐 책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볼 텐데 그 보험법도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니까 사실 보험은 사실 뭐 보험 안 든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상당히 문제들이 많고 법적 분쟁도 많긴 한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법은 지금까지 보면 한 선택형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형에서는 최근에 그나마 이제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 사례형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인데 실제 변시에서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선택형 2문제를 맞추자고 이제 이걸 막판에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봐놨다가 막판에는 뭐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이제 좀 버리는 식으로 가야죠. 막판에는. 그 막판에 보험법 보자고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뭐 그것도 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한 다음에 막판에는 버리는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에서 이제 손해보험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뭐 등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선택형도 뭐 보험법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례형으로는 최근에 모의시험도 나오고 하니까 사례형으로 대비할 것들이 몇 가지 있고 혹시 뭐 불이타로 이제 예상하지 못한 게 나오면 그 조문이 있는 거니까 그 조문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해당 부분에서.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3장의 인보험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법의 체계는 총칙 규정이 있고 그다음 손해보험하고 인보험으로 되어 있다. 그 인보험이야 당연히 뭐 생명보험, 상해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보험이라는 게 있다더라 이 정도. 그래서 보험법도 크게 보면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통칙, 손보, 인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편의 해상은 이제 그 해상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배제된 건 아니지만 해상법은 출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해상법은 안 보셔도 되고 해상하고 항공은 안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형에서도 안 물어봤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에서 배제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으니까 선택형에서도 그러니까 해상하고 항공운송은 안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법이 편제 자체가 총칙 상행위 그다음에 회사법 그다음에 보험법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해상항공운송은 안 보는 걸로 그다음 아까 외국회사 이런 것들도 뭐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도 우리가 뭐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제 민사법 선택형이 총 70문제인데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민법이 한 이 정도 분량이 된단 말이죠.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인데 물론 이제 그 종합형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딱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대충 이 정도 분량 이 정도가 분량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순수한 상법 문제로 보면 한 17문제 있고 이 종합적인 문제 한 3-4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되는데 그럼 선택형은 이제 이 정도 분량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법은 그 중에서 한 10문제가 회사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선택형에서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총칙하고 주식회사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나머지 기타 회사는 뭐 한두 지문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안 되고 뭐 이 정도니까 이런 건 버리고 여기까지 맞출 수 없으니까 요거 위주로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례형이 지금 1문, 2문, 3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문 뭐 150점, 2문 100점, 뭐 3문 10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문에서 계속 이제 상법이 3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100점으로. 근데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 회사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으로는 이제 회사법 부분이 그래서 회사법 총칙하고 주식회사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총칙 부분하고 주식회사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상총 상행위. 근데 시험도 벌써 뭐 13회 넘어가고 하니까 모의 시험도 그렇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이걸 벗어나가지고 이제 엄수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험법,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모의 시험에.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잡고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계속 미루고 하다 보면 시험에 임박해갖고 이 부담스러운데 이런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형도 마찬가지로 보면 상총 상행위 회사법에선 계속 나왔고 물론 이제 엄수표도 뭐 이제 뭐 원인관계 이런 거 사례에도 출제가 됐지만 최근 모의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보험법도 나오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이 반복될수록 출제됐던 쟁점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모의 시험에서 지금 자꾸 이제 엄수표하고
그다음 보험법을 자꾸 출제하시는 걸 보면 실제 변시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도 뭐 어음수표는 사례에서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음수표는 이제 어음수표랑 보험법도 이제 강약 조절을 얘기한 대로 상법은 특히 이제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 기본 강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시니까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갈수록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강약 조절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뭐 물론 공부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수험생이었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미루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어음수표나 보험법을 정리하려고 하면 이 부담스러워 정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기본 강의 때 충실하게 할 테니까 그걸 들어두시고 갈수록 이제 양을 좀 줄여가다가 막판에는 뭐 보험법 이런 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보험법 선택형 한두 문제 나오고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강약 조절해야 되니까 일단 뭐 선택형 그 정도고 사례형에서는 이제 3문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3문 100점으로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100점이면 예를 들어서 뭐 형법, 형소법 같은 경우 형법도 뭐 100점 정도 100점인가 뭐 좀 넘게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양으로 치면 사실 그 주관식에서 이제 그 상법은 잘 그 강약 조절하면 가성비로 따지면 뭐 형법, 형소법 이런 것보다 더 득점하기가 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하고 하면은 이제 그 3문에 100점 정도에 뭐 충분히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정리하고 중요한 쟁점들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디까지 볼 거냐죠. 그러니까 상정상해 회사법은 당연히 봐야 되고 이거는 이미 뭐 기록형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수랑 보험법을 어느 한도 내서 볼 거냐 그런 부분인데 그건 진도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드릴 테니까 그걸 이제 계속 보시면서 자꾸 갈수록 이제 회사법하고 상정상행에 집중을 하고 시험 임박해서는 막판에 갈수록 이제 보험법 같은 거 좀 버리는 식으로 가야죠.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형 사례형은 뭐 3문에서 100점이 이제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록형도 뭐 전체 기록형 뭐 175점 중에서, 기록형은 이제 175점이잖아요. 그래서 175점 중에서 한 50점, 100점 정도가 지금 상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무시를 못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어차피 중요한 쟁점은 뭐 사례형, 기록형은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례형에 나왔던 쟁점이 뭐 기록형에서 뭐 나왔던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좀 강약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특히 상법은 이제 강약 조절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막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존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회사법 위주로 회사법하고 상총상의 주관식 보면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뭐 어음수표도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보험법도 모의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언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고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뭐 남들 하는 것만큼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안 하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하고 하면 몰라도 남들 하는 거 안 하면서 또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약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좀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상법의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제 경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을 잘 잡으면 일단 가성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상법이 이제 100점이잖아요. 어찌됐건 3문에 100점은 최소한 100점이니까 사례에서 그다음 이제 기록형에서도 최소한 50점이면 주관식에서 한 150점이 상당히 큰 분량이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회사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회사법 분량으로 치면 형법 같은 경우는 형법 총론 강론 양이 많잖아요. 형사소송법만 해도 뭐 양도 많고 복잡하고 증거법 가면 복잡한데 이제 상법으로 치면 똑같은 100점이어도 그러니까 형법도 100점이고 뭐 상법도 100점이라면 사례 문제에서 그럼 상법이 가성비가 더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좀 검토를 하면 공부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상법의 체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법은 뭐 별도로 조문이 따로 있지만 이것도 시험 범위잖아요. 시험 범위. 그러면 자료에서 그 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어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5페이지에 보면 어음법은 이제 제1편 환어음 돼 있고 제2편 약속어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음법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한정돼 있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4-5시간 가잖아요. 차로 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뭐 환어음이 필요 없는데 이 어음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뭐 이제 옛날에 로마법 시대에서 이제 상인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유럽 대륙에서 상인들이 뭐예요? 뭐 낙타에다 물건 싣고 팔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물건을 팔면 뭐 돈도 받고 그다음에 뭐 거슬러 줘야 되니까 돈을 들고 다니다가
그럼 뭐라고 해요? 저기 도둑들한테 뺏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인들이 어음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 그러면 현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들고 다니면 저기 도둑들한테 다 뺏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정된 장소를 정해놓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음을 주잖아요. 어음에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돈이라면 1,000만 원에서 줄 거 아니에요. 을한테. 그럼 을이 이걸 들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어음을 보여주면서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래서 어음이 만들어진 거죠. 어음이. 그래서 처음에 어음이 만들어진 유럽에서는 이걸 환어음을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환어음. 환어음이 뭔지는 좀 이따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환어음 자체, 그러니까 어음을 출발시킨 거는 이 유럽에서 이제 실크로드 만들어지고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유럽 대륙을 건너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팔고 현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음을 만들어줘서, 그럼 이제 이 어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어음을 제시하고 돈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실의 위험도 없고 편하잖아요. 현금을 들고, 금화은하, 옛날엔 금화은하 때 아니에요. 그거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대륙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여기 다리 하나 건너면 국가가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어음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한정돼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환어음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환어음은 구조만 알아두시고, 근데 이제 이 어음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어음법을 그대로 번역해서 쓴 거예요. 번역해다가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어음법의 구조는 환어음을 위주로. 그래서 그 5페이지에 보면 제1편이 환어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환어음을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에서는 다 준용을 해요. 준용.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 어음법은 이제 그래서 맨 밑에 제2편 약속어음에는 목차가 없잖아요. 그냥 다 준용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 있는 그 어음법 협약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환어음을 위주로 규정하고 그걸 약속어에서 준용하는데, 국내 어음은 환어음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하거나 외국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가끔 환어음을 쓰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음은 100% 약속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례형도 100% 약속어음이 나올 거고, 환어음은 그래서 선택형에서도 실제 변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선택형에서조차도 환어음은 나온 적이 없고, 다만 이제 모의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가끔씩 이제 모의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환어음 조문 그대로 베껴가지고 내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어음 구조랑 용어 같은 거, 그 3장에 보면 인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7장에 보면 인수 거절, 지급 거절 이런 용어들만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 본 시험과 관련해서는 환어음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약속어음 위주로. 그러니까 만약에 주관식에 나오면 100%는 약속어음밖에 안 나오고, 환어음은 선택형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실제 변신은. 근데 이제 모의 시험에서 가끔씩 환어음 조문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온다면은 한 문제로, 독립된 한 문제로 선택형에 내기는 어렵고, 약속어음에 내면서 이제 끼워가지고 지문 한두 개 정도, 이제 그 정도로서 선택형 대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관식은 100% 약속어음이 나올 테니까.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환어음 자체는 이제 좀 이따 구조를 보실 거니까, 이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음이 출발하는 것은 이런 그 유럽 대륙에서 상인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거기 대륙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음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환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음의 출발점은 환어음에서 출발을 한 거다.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어음법은 환어음을 위주로 하고 약속어음은 다 준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내는 거리가 짧으니까 국내 어음에서는 환어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약속어음만 쓰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사례로 주관식으로 나오면 100% 약속어음이 나올 거고, 환어음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는 선택형에서조차도 실제 본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모의 시험에 조금씩 나왔으니까 선택형에서 그 정도로 이제 대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환어음은 그 용어들, 환어음에만 특수한 것들이 있는 용어들을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음법은 1편에 환어음이 되어 있고 약속어음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수표법이 있죠. 자, 그래서 6페이지의 수표법을 보시면, 그러니까 수표법도 그 11장까지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 어음법 수표법은 좀 특이하게 총칙 규정이 맨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6페이지도 맨 밑에 보면 11장 통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칙은 공통된 거기 때문에 보통 통칙이 앞에 가 있는데, 어음법하고 수표법은 통칙이 맨 뒤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수표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음과 수표는 조금 있다가 오늘 프린트 한 장 더 나가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저기 어음의 구조를 한번 개관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음법이 있고 수표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표는 뭐예요? 현금 대용이란 말이죠. 현금 대용.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표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형사법 할 때 그 부수법, 그러니까 부정수표 단속법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수표법은 현금 대용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는데 수표를 발행하면 그건 뭐예요? 현금 위조한 거하고 10,000원짜리 위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어음은 어떻게 돼요? 어음은 돈이 없을 때 이거는 지급유예 수단이란 말이에요. 지급유예. 그러니까 취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은 어떻게 돼요? 보통 실무상 유통되는 어음은 보통 만기를 한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하면 3개월 뒤에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라는 게 어음법, 그러니까 민법으로 치면 변제기인데 보통 실무상 유통되는 거 한 3개월 정도로 해요. 그럼 3개월 동안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을 안 줘도 되고 한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음을 발행하는 거고, 이제 돈이 없는데 수표를 발행하면 이건 10,000원짜리 위조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법의 그 형사특별법으로 부정수표 단속법을 별도로 보는 이유가 이 수표는 현금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음법이 있고 수표법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어음을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수표를 발행하면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죠. 형사처벌에. 그래서 부수법 여러분들 형사법에서 이제 특별법으로 배우시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음법, 수표법은 일단 그 취지가 다르다. 어음은 지급유예고 수표는 현금 대용이다. 그러니까 현금 대용이기 때문에 그 수표도 뭐 어떻게 현금으로 주기 어려우니까 수표를 끊어서 이제 수표에다가 금액을 써주면 은행 가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환어음하고 수표는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구조를 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어음법, 수표법은 이거는 이제 처음에 길을 잘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끝까지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올해도 사례형에 출제가 됐었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소금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약소금하고 수표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어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구조만 잡고 그 다음에 개념 정도만, 뭐 인수 제시가 뭔지 그런 개념만 아시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는 동안에 환어음 자체가 그 선택형에서도 환어음 자체를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모의 시험에서 가끔씩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약소금하고 수표 위주로 정리하시고 환어음은 이제 이따 구조 잡고 해당 부분에서 조문은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갈수록 환어음은 버리고 약소금이랑 수표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뭐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보험법도,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 뭐 보험법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하는데 지금 들어둘 때 제대로 들어두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음법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5페이지에 목차 한번 볼까요? 그래서 5페이지에 프린트 5페이지에 1편에 환어음이 돼 있고 2편에 약소금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럽의 그 어음법 조약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환어음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어음은 환어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무역 거래할 때만 환어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그 다음에 배서, 인수, 보증, 만기, 지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법과 다른 점, 우리가 민법에서는 변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변제라고 하는데 그 어음법에서는 지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인수 거절 또는 지급 거절에 대한 상환 청구가, 이 상환 청구가 국법상으로는 소구권이었어요. 그래서 상환 청구권. 왜냐하면 이제 옛날 판례를 보면 옛날 판례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구권이랬어요. 소구권.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2010년도에 어음법 수표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우리말로 바꾸면서, 이건 뭐 우리말도 아니지만 이 소구권인데, 이 소구권을 상환 청구로 바꿔가지고, 이 제가 볼 때 잘못 바꾼 것 같은데, 이 상환 청구라니까 우리가 상환이익 청구할 때 그 상환하고 한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하여간 국법상으로는 소구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판례 같은 거 보실 때 소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지금 이제 상환 청구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으로 치면 이제 담보 책임 같은 거예요. 담보 책임. 그래서 이제 상환 청구권, 국법상으로는 소구권인데 이건 민법으로 치면 담보 책임이구나. 이렇게 좀 거칠게라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8장의 참가는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9장의 복본 등본도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등본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체를 다 카피하면 등본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10장의 변조, 그 다음에 11장의 시효, 그 다음에 1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음법은 특이하게 어음법하고 수표법은 통칙 규정이 맨 뒤에 가 있어요.
조문상으로. 또 그것도 조문 그대로 이제 목차만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음수표도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투자를 할 건데 그 정도 이제 제대로 들어두시면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음수표 한 3일, 그다음에 보험법도 뭐 하루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대비하면 충분하게 뭐 변시 대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화음의 일반 요건, 일반 내용들을 배우신 다음에 약속어음을 볼 거고,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다 준용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은 조문 자체에 뭐 별도로 1장, 2장 이런 목차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6페이지에 수표법으로 가서 보시면 수표도 마찬가지로 1장에 발행과 방식, 그 다음 양도, 보증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4장에 제시와 지급이 이제 변제인 거고, 그 다음 횡선수표는 뭔지는 이제 그 해당 부분에 볼 거고요. 그 다음 6장에 지급 거절에 따른 상환 청구,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상환 청구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구법상으로 소급권인데 상환 청구는 민법상으로 치면 담보 책임이구나 이렇게. 그다음 변조, 시효, 지급 보증. 그래서 10장에 뭐 지급 보증.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일반적으로 뭐 믿을 만한 사람은 보증 수표다 이렇게 저 사람은 보증 수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급 보증이라는 게.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음법 수표법은 통칙 규정이 맨 뒤에 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신 대로 우리가 상법은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그다음에 어음수표, 보험법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보험법도 많이 출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모의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음수표도 지금 계속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올해도 뭐 사례형에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러면 또 상법 상총도 상총 상행위도 마찬가지고, 상총 상행위는 이미 뭐 사례형 기록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뭐 갈수록 이제 공부 범위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감각 조절해야 되니까 그건 지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게 좀 그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위주로 가시고 이제 막판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제 뭐 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버릴 건 버려야죠.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거꾸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평상시에 공부 안 해두니까 막판에 가서 뭐 보험법 얇은 정리된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막판에 그 보험법도 사실 제대로 들어가면 상당히 뭐 깊은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법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늘 자료 하나 더 나갔죠. 이게 뭐 환어음 이렇게 돼 있는 실제 그 어음수표 이렇게 그 뭐야 복사 인쇄된 거, 이것도 물론 뭐 저기 그 샘플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어음의 구조를 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지 이제 어음법의 책들이 읽히니까 그 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3시부터 하죠.